지난 8월 7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가별 상반기 수출액 순위였는데요. 한국 4,963억 달러, 일본 3,844억 달러, 1,119억 달러, 무려 30% 가까운 차이로 한국이 앞섰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도체가 워낙 잘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반도체를 통째로 빼고 계산해도 두 나라는 거의 같습니다. 자동차의 나라, 소재의 나라, 그 일본을 반도체 없이도 따라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본이 원래 어떤 나라였냐면요. 한때 세계 반도체를 통째로 쥐고 반도체를 만들어낸 미국까지 밀어내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자국 디램 회사를 단 한 곳도 갖고 있지 않아요. 반면 반도체 시장에서 동전주 소리까지 듣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은 다 무너졌는데 우리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그 답은 사내에서 오지라고 불리던 발령나면 유배 취급받던 부서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돈으로 제철소를 짓던 나라, 한국의 60년짜리 장부를 오늘 펼쳐보겠습니다. 1,119억 달러 앞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표가 왜 사건인지는 숫자를 하나 더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6,933억 달러. 1965년 국교 정상화부터 2022년까지 57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 낸 무역 적자를 전부 더한 금액입니다. 정확히는 6,932억 7천만 달러, 2022년 평균 환율로 옮기면 895조 원이에요. 그 57년 가운데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흑자를 낸 해는 몇 번이나 될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0회예요. 57번부터서 57번을 다 졌습니다. 이쯤 되면 실력 차이라기보다 구조 차이죠. 그런데 여기에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더 붙어요. 같은 기간 우리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누적 무역 흑자가 6,580억 달러입니다. 6,933억과 6,980억. 거의 정확히 겹치죠. 중국에서 벌어다가 일본에 그대로 넘겨준 장부였던 겁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만들어 파는 물건의 안쪽에 저쪽 부품과 소재가 촘촘히 박혀 있었거든요. 이 장부의 첫 페이지가 어디서 쓰였는지 아세요? 1969년 1월 하순 하와이 와이키키의 어느 콘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박태주는 워싱턴에서 국제제철차관단 대표를 만나 제철소 차관을 요청했다가 딱 잘라 거절당한 참이었어요. 그런데 거절한 당사자가 그 모습이 딱했는지 하와이에 있는 자기 콘도에서 며칠 쉬었다가라고 열쇠를 내줬다고 하죠. 그 콘도에 앉아서 떠올린 게 일본에서 받기로 한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철소로 돌려보자는 발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산업화의 뼈대가 그 나라와 얽힌 돈에서 시작된 거예요. 장부의 첫 줄은 그렇게 적혔습니다. 그때 두 나라의 몸집 차이는 지금 감각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1965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이 주고받은 무역 총액이 1억 8천만 달러였어요. 지금 우리 수출 속도로 계산하면 2시간이 차에 안 걸리는 금액입니다. 1년치와 2시간. 그게 출발선이었죠. 그 시절 일본은 이미 도쿄 올림픽을 치르고 신칸센을 달리게 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그 상대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정확히 세워둬야 뒤에 나올 이야기가 제대로 무섭습니다. 1990년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를 볼까요? 1위 NEC, 2위 도시바, 3위 히타치. 1위, 3위가 전부 일본 회사죠. 10위 안에 일본 기업이 6가에 들어가 있고 반도체라는 물건을 세상에 처음 내놓은 미국은 3개뿐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디램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인텔이거든요. 1974년 인텔의 디램 점유율이 82.9%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1984년에는 1.3%, 82.9에서 1.3. 결국 인텔은 자기가 만들어낸 시장에서 스스로 짐을 싸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틉니다. 그 자리를 통째로 가져간 게 일본이었어요. 만든 쪽이 밀려나고 배운 쪽이 올라선 셈이죠. 1987년 일본의 세계 디램 점유율은 80%를 넘어섭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일본에 저가 공세를 두고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죠. 그러자 미국이 꺼낸 카드는 기업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1985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일본을 통상법으로 제소하고 마이크론이 반덤핑 제소를 겁니다. 그 결과가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에요.
일본 기업은 생산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산 점유율을 20%까지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시장을 얼마만큼 열지를 협정문의 숫자로 적어야 했던 거예요. 통상 쪽에서는 이 협정을 1854년 페리 제독의 개항에 빗대기도 합니다. 기업 대 기업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국가 대 국가 협정으로 눌러야 했던 상대, 그게 그때의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판에 발을 들인 게 1983년이에요. 삼성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설계도는 미국에서 사왔고 공정 기술은 상당 부분 일본 쪽에서 배워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 처지가 어땠냐면요. 1984년에 4달러 하던 64K D램 값이 1985년 중반 30센트까지 주저앉았는데 그때 삼성의 생산 원가는 1달러 70센트였습니다. 하나 팔 때마다 1달러 40센트씩 손해를 보면서 찍어내던 물건이에요. 이런 장사를 몇 년씩 했으니 곳간이 남아날 리가 이제 없죠. 그런데 판이 갈라진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기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느라 자국 반도체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걸 사실상 눈 감아줬다고 업계에서는 봅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부활을 위해 세마테크를 발족시킨 게 1987년이니까 시기도 겹치죠. 물론 틈이 열린 것과 그 틈으로 들어간 선택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틈으로 들어갔고 선언 9년 만인 1992년 D램 세계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33년 동안 지켜요. 이 33년이라는 숫자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메모리 1등이 됐는데 장부의 적자는 줄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메모리를 씻고 깎는 약품도 그 약품을 다루는 기계도 여전히 저쪽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자주 쓰이던 말이 가마우지였습니다. 목에 끈이 묶인 새는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질 못하고 주인에게 뱉어내죠. 수출로 100을 벌면 결제일마다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현해탄을 건너갔어요. 잡은 만큼이 내 것이 아닌 구조였던 겁니다. 자, 오랫동안 사실이었던 비유예요. 그 구조가 지금은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이 이야기 끝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한편 왕좌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일본이 택한 답은 뭉치기였습니다. 1999년 NEC와 히타치가 D램 사업을 합쳐 엘피다를 만들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에 D램까지 흡수해요. 엘피다는 그리스어로 희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본의 남은 마지막 D램 회사였습니다. 목표는 아주 분명했어요. 삼성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이 인텔을 밀어낼 때 썼던 방식이 뭐였죠? 원가를 회수한 뒤에 물량을 쏟아붓는 저가 공세였습니다. 이 방식이 25년 뒤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조금만 기억해 두세요. 나라가 통째로 뭉쳐 만든 국가대표 회사가 어쩌다 무너졌는지 그 판의 원리부터 알아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장사 중 하나입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값이 떨어질 때 먼저 멈추는 쪽이 지는 구조거든요. 큰 길에 주유소 두 곳이 마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곳이 리터당 100원을 내리면 옆집도 곧바로 따라 내립니다. 둘 다 손해를 보기 시작하죠. 보통 장사라면 이쯤에서 한쪽이 문을 닫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판은 문을 닫는 순간이 진짜 손해예요. 라인을 세우면 그 물량이 통째로 상대 몫이 되고 다시 켜려면 처음 지을 때보다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값이 반토막이 나도 공장은 계속 돌아가요. 손해를 보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이 판은 많이 만들수록 개당 원가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넣어 더 많이 찍어내는 쪽이 자동으로 원가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투자 여력이 그대로 원가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죠. 곡간이 두꺼운 쪽은 시간 자체를 무기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싸움은 무엇으로 결판이 날까요? 기술이 모자라서 지는 게 아닙니다. 곡간이 먼저 마르는 쪽이 집니다. 이게 흔히 치킨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 판의 정확한 정체예요. 닭싸움이라는 이름 때문에 배짱 싸움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통장 장호 싸움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리고 2008년부터 그 게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하게 벌어집니다. D램 평균 가격이 2008년 초 3달러 되었는데 2011년 말에는 0.55달러 밑으로 내려갑니다. 3년 만에 6분의 1이 된 거죠. 이 정도 낙폭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감이 오시나요?
5,000원 받던 물건을 800원에 팔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라면처럼 재료를 아껴서 원가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 한 곳 짓는데 조 단위가 들어가고 그 돈은 팔리든 안 팔리든 매년 감가상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원가는 그만큼 안 내려가잖아요.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간이 몇 년씩 이어집니다. 여기서 어떤 회사에는 재앙 같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환율입니다. 가위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날 하나는 판매 가격, 다른 날 하나는 내 원가입니다. 가격이라는 날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데 원가라는 날이 위로 올라가면 가위는 결국 닫히죠. 엔화가 딱 그랬습니다. 2007년에 1달러가 120엔쯤 하던 것이 2011년에는 75엔대까지 갑니다. 달러로 받는 값은 반의 반으로 떨어지는데 엔화로 나가는 인건비와 감가상각은 오히려 무거워진 거예요.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을 안 해도 해마다 원가가 올라간 셈이죠. 이걸 몇 년씩 버티라는 건 사실상 고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곡간 얇은 순서대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2009년 1월 세계 2위권이던 독일 키몬다가 먼저 파산합니다. 무너진 게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곡간이 얇아서 못 버틴다는 걸 보여준 첫 장면이었죠. 그 다음 차례로 몰린 곳에는 정부가 손을 넣습니다. 왜 나라가 회사 하나에 세금을 넣었을까요? 그 회사가 일본에 남은 마지막 디램 회사였으니까요. 엘피다는 공적자금 성격의 지원을 받아 약 3년을 더 버텨요. 그런데 그 3년 사이에 2011년 동일 본대 지진이 터집니다. 공장이 멈추고 부품망이 끊기고 전력까지 모자랐습니다. 버티기 싸움을 하는 회사한테 가장 비싼 자원이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는 미리 못 받고 가겠습니다. 이 붕괴는 어느 한 가지 탓이 아닙니다. 가격 폭락이 큰 이유였고 여기에 앵고와 미세공정 전환 투자 부담, 대지진,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가 손을 놓은 판단이 겹친 결과예요. 그리고 한국이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숫자로 다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3년 우리도 똑같이 그 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는 2007년 4분기부터 7가의 분기 연속 적자를 냅니다. 2008년 11월 24일 주가는 5,85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 시절 하이닉스에 붙었던 별명이 동전주였습니다. 한때 나라의 반도체 두 축 중 하나였던 회사 주식이 5,850원이었어요. 2008년 3분기만 봐도 그림이 선명하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2,400억 원 흑자를 낼 때 하이닉스는 4,600억 원 적자였습니다. 당시 이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최소 4조 원의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떠안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채권단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4조 원을 넣으실 수 있었을까요? LP대는 나라가 돈을 넣어줬죠. 우리 쪽엔 그럴 명분조차 약했어요. 치킨 게임을 주도하던 쪽이 다름 아닌 같은 국내 기업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싸움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2012년 2월 27일 도쿄지방법원에 서류 한 묶음이 접수됩니다. 엘피다 메모리의 회사갱생 절차 신청서였습니다. 쉽게 말해 법정관리, 사실상의 파산 선언이죠. 부채 총액이 4,480억엔이었을 빈이다. 당시 환율로 6조 원대예요. 빚만 6조 원이면 그 시절 반도체 공장을 새로 한 곳 지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2017년 에어백 회사 다카타가 무너지기 전까지 일본 제조업 파산 가운데 최대 규모였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의 이름을 달고 출범한 회사가 13년 만에 그 이름이 무색한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거죠. 그날 도쿄의 기자회견장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카모토 유키오 사장이 임원들과 나란히 서서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한참 이어졌다고 해요. 회견에서는 엔고와 가격 폭락 같은 외부 요인이 언급됐다고 전해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다만 같은 외부 요인을 맞고도 살아남은 회사가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삼성을 잡겠다며 나라가 뭉쳐 만든 국가대표 회사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NEC와 히타치와 미쓰비시가 각자의 자존심을 접고 하나로 합친 회사였고요. 초초 회사였고요. 정부가 세금까지 넣어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곳간이 먼저 말라버린 거예요. 참 짠한 대목이죠.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본만의 참사였을까요? 아닙니다.
2006년만 해도 세계 2위 디램 업체였던 독일 키몬다는 2008년 4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5억 유로였어요. 당시 우리 돈으로 약 3조 4천억 원입니다. 독일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논의됐지만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대만의 파워칩과 프로모스도 이 시기에 범용 PC용 디램에서 손을 뗍니다. 대만 정부도 2009년에 자국 디램 회사들을 하나로 묶어보려 했지만 그 계획은 결국 무산됐어요. 1990년대에 20곳 넘게 북적이던 이 판이 몇 년 사이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로 줄어든 거죠. 곡간이 얇은 순서대로 정확하게 사라졌습니다. 실력 순서가 아니라 잔고 순서였다는 게 이 판의 잔인한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매듭이 지어집니다. 2013년 7월 31일 미국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2천억엔에 인수합니다. 왜 하필 미국 회사였을까요? 그때 그 값을 현금으로 치를 수 있는 곳이 거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2천억엔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1,400억엔이 곧바로 부채 상환으로 들어갑니다. 회사를 사는 값의 대부분이 빚 갚는 데 쓰인 거예요. 히로시마의 그 공장은 그날부터 미국 회사의 생산기지가 됩니다. 마이크론은 이 인수 한 번으로 세계 3위 자리를 단단히 굳혀요. 일본에 하나 남아있던 디램 회사가 그렇게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의 끝까지 남은 회사는 셋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에요. 이 셋이 지금까지도 세계 디램의 대부분을 나눠 갖고 있거든요. 20곳이 셋이 됐는데 그중 둘이 한국 회사였습니다. 이게 그냥 운이었을까요? 자, 이제 앞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아볼까요? 디램을 세계 최초로 만든 인텔을 자기가 만든 시장에서 쫓아낸 나라입니다. 미국을 기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협정 테이블로 끌어낸 나라고요. 1987년에 세계 디램의 80% 넘게를 손에 쥐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2013년에는 자국 디램 회사를 단 한 곳도 남기지 못했어요. 80%에서 0까지 26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 만의 산업 하나가 통째로 나라를 옮겨간 거죠.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기술을 잃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엘피다의 미세공정 기술은 마지막까지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만들 줄 몰라서 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장 설비도 사람도 특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딱 하나, 다음 세대 라인에 밀어넣을 돈이었거든요. 값이 6분의 1로 떨어지는 몇 년을 견딜 현금이 바닥났고 그때 나라가 손을 놓았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다음 라인을 못 지으면 그 기술은 2년 뒤에 구형이 되거든요. 이 판에서 현금은 여유가 아니라 산소예요. 돈이 먼저 말랐다. 표면 원인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이 정도면 이야기가 깔끔하게 정리되죠.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던 일본 반도체 몰락의 줄거리도 딱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그때 도쿄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던 우리 쪽 사람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 빈자리가 13년 뒤에 어떤 계산서로 돌아올지는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건 그냥 남의 나라 흥망사였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같은 값 폭락을 정면으로 맞고 7개 분기 연속 적재 동전주 소리까지 듣던 우리는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그 답을 꺼내기 전에 앞에서 기억해 두시라고 한 대목을 하나 갚고 가겠습니다. 일본이 인텔을 밀어낼 때 썼던 방식이 뭐였죠? 원가를 회수해 놓은 라인에서 물량을 쏟아부어 앞서 달리던 주자의 채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몇 년간 이 판에서 벌어진 일의 구조가 그 방식과 참 닮아 있어요. 값이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아무도 라인을 세우지 않는 싸움. 25년 전에 자기가 쓰던 문법에 자기가 눕게 된 셈이죠. 저는 이걸 인과응보라고 부르진 않겠습니다. 다만 역사가 라임을 맞춘다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거구나 싶어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질문이에요. 같은 판, 같은 가격 폭락, 같은 기술 전환.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무너졌을까요? 엘피다가 무너진 바로 그 해 2013년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물건을 세계 최초로 내놓습니다. 정확히는 2013년에 개발해 국제표준기구 제대계 표준으로 채택시켰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메모리 칩은 기판 위에 옆으로 나란히 눕혀 붙였습니다. 단독주택을 땅에 넓게 짓는 방식이죠. HBM은 그 칩을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같은 땅에 20층 아파트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층마다 실리콘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구멍을 수천 개 뚫어서 층과 층을 잇는 엘리베이터를 놓은 겁니다. 계단 하나로 오르내리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수천 대 놓은 거예요.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HBM은 더 빠른 메모리가 아닙니다. 칩 하나하나의 동작 속도는 오히려 일반 서버용 디램보다 느리거든요. 대신 한 번에 실어 나르는 데이터의 양이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아주 넓은 길인 거죠. 그럼 넓은 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방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손이 빠른 요리사를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나르는 통로가 좁아서 양파가 제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요리사는 칼을 든 채로 기다립니다. 연산칩이 그 요리사고 메모리가 재료를 나르는 통로예요. 통로가 좁으면 아무리 비싼 요리사를 써도 주방이 멈춰섭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이 물건을 아무도 안 샀습니다. 평가가 어땠냐면요. 쓸데없이 과한 스펙이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됐고 금액으로는 1조 원에도 못 미치는 틈새였습니다. 회사는 나중에 이 첫 도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닌 채로 끝났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 너무 빨랐다는 거였거든요. 차라리 확실하게 실패했으면 접었을 텐데 성공도 실패도 아니니까 접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10년을 붙들고 있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 사내에서 그 조직이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오지였습니다. 발령이 나면 유배로 여겨지던 자리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10년 동안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는 조직이었으니까요. 회사 뉴스룸에 당사자가 직접 밝힌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기억하시죠? 7개 분기 연속 적재, 주가 5,850원, 동전주 소리를 듣던 그 회사입니다. 여유가 넘쳐서 안 팔리는 라인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때 그 회사 경영진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매출도 안 나오고 시장도 없고 사내에서 유배지 소리를 듣는 조직을 10년 동안 그대로 두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해두겠습니다. 이 10년을 SK하이닉스 혼자 버틴 게 아닙니다. 삼성도 2016년에 HBM2를 양산했고 초기에는 오히려 앞서 있었어요. 갈린 건 그 다음입니다. 삼성이 2019년 무렵 HBM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사이 SK가 그 자리를 굳혔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이유가 HBM 하나인 것도 아닙니다. 곳간을 버텨낸 규모, 미세공정 전환 속도, 라인을 늘려둔 결정, 그리고 타이밍이 같이 작용한 결과예요. 그러다 파도가 옵니다. AI라는 파도요. 그 파도가 언제 올지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산칩이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귀한 물건이 되면서 아무도 원하지 않던 그 넓은 통로가 같이 귀해집니다. 10년 묵은 재고가 아니라 10년 깎아둔 서프보드였던 거죠. 그리고 그 파도가 밀려왔을 때 보드를 들고 물가에 서 있던 나라가 사실상 두 곳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6년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이 한국 1,490억 달러입니다. 우리 전체 수출의 30%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대만이 1,332억 달러, 일본은 212억 달러입니다. 일본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0이면 우리의 7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1분기만 떼어봐도 우리 반도체 수출은 785억 달러, 1년 전보다 139% 늘었어요. 디램은 249.1%, 낸드는 377.5%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46조 6천억 원, 2분기만 89조 4천억 원 규모로 집계됐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33년이 끝납니다.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그 숫자요. 2025년 1분기 디램 점유율이 SK하이닉스 36.9%, 삼성전자 34.4%로 나옵니다.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삼성이 디램 왕좌를 내준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가져간 상대가 일본도 미국도 아니었어요. 밀린 쪽도 가만히 있지 않죠. 2026년 2월 12일 삼성이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합니다. 제덱 표준이 초당 8기가비트인데 11.7기가비트, 46%를 웃도는 수준이죠. 조건에 따라 최대 13까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판이 어떻게 됐냐면요. 2026년 1분기 디램 왕좌는 삼성이 38.6%로 되찾았고
HBM 왕좌는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58%를 쥐고 있습니다. 판이 둘로 갈렸는데 그 둘의 주인이 다 한국 회사인 거예요. 1965년에 1년치 무역이 1억 8천만 달러였던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박수만 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박수만 치고 끝내면 이 표를 절반만 읽은 겁니다. 일본은 AI 특수를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짭짤하게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은 일본이 15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52억, 대만이 35억이죠. 도쿄 일렉트론, 어드밴테스트, 레이저테크 같은 이름들이죠. 다만 그 돈을 받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집을 올리는 공사판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집이 10채 팔리면 집 짓는 회사 매출은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 문고리를 납품하는 회사는요, 문고리도 10배가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문고리 값이 집값처럼 뛰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대신 폭발하지는 않는 자리거든요. 니온 게이자이도 장비와 소재는 최종 제품보다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완만하다고 짚었죠. 칩은 우리가 이겼는데 그 칩을 찍어내는 기계는 아직 저쪽 것입니다. 60년짜리 장부에서 일본 이름이 적힌 칸이 하나 안 지워진 거죠. 그럼 장부는 이제 다 지워진 걸까요?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불화수소의 대일 의존도는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90%대 그대로입니다. 산업연구원 마운전 문종철 연구위원은 소부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수출 총액에서 앞섰다는 것과 대일 무역 흑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올해 1월에서 5월 대일 무역 수지는 여전히 86억 달러 적자입니다. 저쪽도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죠. 라피더스가 2027년 이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누적 지원이 2조 9천억엔, 우리 돈 27조 원대입니다. 2031년까지 7조엔 이상이 더 든다고 보고 있죠. 쉽진 않을 겁니다. IBM에서 기술을 받았을 뿐 EUV 대량 양산 경험이 없고 초기 수율 50%를 못 넘기면 상업성이 무너진다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도 가볍게 볼 대목은 아닙니다. 한때 세계 메모리를 손안에 쥐어봤던 나라가 자기 실패를 자기 신문에 적어놓고 다시 덤비고 있는 거니까요. 뒤에서도 옵니다. 중국 CXMT의 디램 점유율이 1년 만에 3%에서 8%로 올라섰습니다. HP와 ASUS, 에이서가 노트북에 CXMT 디램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남의 나라 순위표 이야기가 아닐까요? SK하이닉스가 적자를 낸 2023년 나라 곳간에서 56조 4천억 원이 비었습니다. 이듬해에도 30조 8천억 원이 모자랐어요. 반대로도 똑같이 작동하죠.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들고 있는 상장사가 267곳인데요. 그 평가액이 2024년 말 129조 원에서 올해 4월 353조 원이 됐습니다. 224조 원이 늘었는데 그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121조 원이에요. 전체 증가분의 54%죠. 121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국민이 2년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 합친 금액과 맞먹습니다. 연금 계좌를 안 들여다보셔도 이미 연결돼 있는 거죠. 두 회사의 상반기 실적만으로 50조 원 안팎의 법인세가 굳게 들어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타겟 상반기 국세 수입이 223조 원, 1년 전보다 33조 원 늘었고요. 초과분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평가액이고 산업 전망과 개별 회사 주가는 다른 이야기예요.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온기가 골고루가 있진 않아요.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기업에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의 표를 만든 힘과 내일의 표를 위태롭게 할 힘이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쪽이 계산해서 진쪽 지면에 적었어요. 거기엔 메이드 인 재팬의 쇠퇴라는 말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장 모델을 못 만들면 서비스에서도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진단이 같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거리를 2번 지웠어요. 엔저 착시 아니냐? 원화도 대만 달러도 약세라 환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AI 특수 아니냐? 가격을 뺀 자기네 수출 수량 지수가 리먼 쇼크 이전을 정점으로 몇 년째 제자리라고 적었고요. 이건 항복 선언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적은 진단서예요.
사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아픈 걸 아는 환자는 약을 찾거든요. 1969년 차관을 거절당하고 하와이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짓는 제철소가 실패하면 다 같이 영일만을 향해 우향구에서 바다에 빠지자고 했다지요. 일본에서 들어온 돈으로 제철소를 짓던 나라가 60년 뒤에 그 나라보다 30% 더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만 장부의 마지막 칸은 아직 안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 표는 결승선 사진이 아니라 중간 기록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적표예요. 자랑 과목과 못한 과목이 같이 적힌 성적표요. 앞으로 반도체 수출 얼마라는 뉴스를 보시면 총액 말고 이걸 먼저 따져보세요. 우리가 파는 게 완제품 칸인가, 그 완제품을 만드는 기계 칸인가, 그 칸이 바뀌는 날이 진짜로 뒤집힌 날입니다. 다음에는 일본이 왜 이 파도를 못 탔는지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 답의 절반은 7년 전 여름 소재 3가지를 잠갔던 사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를 성적표로 보시나요? 결승선 사진으로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